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밀려 넘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정성껏 담근 김치가 쏟아졌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었어요. 전 물리고 업어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날 저는 그 아들을 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자입니다. 올해 68살이 됐어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죠. 정잔의 반찬이라고 시장 한복판에 좌판 3칸짜리 작은 가게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35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행상부터 시작했거든요. 리어카 끌고 골목골목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돌아보면 고생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웠다는 게 제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0에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깨는 거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굳어버린 손가락들을 천천히 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녹슨 경첩처럼 뻣뻣해지거든요. 한 손가락씩 구부렸다 펴기를 10번쯤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주먹을 쥘 수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68회를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은 깊어지고 광대뼈 위로 검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목덜미 살은 축 처져 있었죠. 그래도 저는 얼굴보다 손을 들여다보는 게 더 싫었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고춧가루 물은 락스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피부주름 사이사이에 스며든 젓갈 비린내는 향수를 뿌려도 덮이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자국들이 점처럼 박혀 있었어요. 이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디 가서 내밀기가 창피한 손이었죠. 그래도 이 손이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이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쳐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길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재래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버스비 1,500원을 아끼려고 40회 넘게 이 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걸었어요. 그렇게 아낀 돈이 쌓여서 아들 학원비가 됐고 과외비가 됐고 유학 자금이 됐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잔의 반찬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자리를 폈습니다. 간판 글씨가 많이 바랬어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분홍색에 가깝죠. 바꿔야지 하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한테 용돈이라도 더 주는 게 낫다 싶어서요. 제 건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배추 500포기를 절여야 했거든요. 살을 애는 냉기가 손가락 끝부터 팔뚝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뼈가 시렸어요.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 소금을 뿌리고 뒤집고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일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텼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렇게 세다 보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 때문이었어요. 민석이는 올해 38살이 됐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저를 하나도 안 닮았죠. 아버지를 닮아서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합니다.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말도 반듯하게 하는 아이였어요. 어디 가서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제 아들 얘기만 나오면 부러워했어요. 과외 한 번 안 시키고 그렇게 키웠다고요. 물론 과외비가 없어서 못 시킨 거였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드디어 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남 한복판에 고급 한우 전문점을 낸다고 했거든요. 가게 이름은 로얄 한우라고 했습니다. 처가에서 투자를 받아서 시작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벅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잠깐 손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민석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서 키웠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받았어요. 뭐야, 바빠.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반갑다는 말은 없었어요. 민서가 엄마야. 이번 주 토요일 개업이지? 엄마가 김치 좀 담가서 가져갈까 해서. 아, 됐어. 바쁘니까 끊어. 아니, 잠깐만. 3년 묵은지 있잖아. 선산 움막에 묻어둔 거. 그거 고깃집에 딱이거든. 느끼한 거 잡아주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엄마, 한 번만 더 말할게. 개업식에 오지 마. 알았지? 왜? 엄마가 가면 안 돼? 오지 말라니까. 아니, 무슨 개업식에 엄마가. 냄새 난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냄새라니요.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몸에서 시장 냄새 나잖아. 젓갈 냄새, 김치 냄새. 그거 아무리 씻어도 안 빠져. 손님들 코앞에서 그 냄새 풍기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사돈 어른들도 오시는데.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민석이가 바빠서 그런 거야. 사업 시작하면 누구나 예민해지는 법이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양말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5만 원권 지폐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세어보니 2천만 원이었습니다. 40에 넘게 반찬 팔아서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어요. 비린내와 파스 냄새가 섞인 제 피땀의 결정체였죠. 지폐마다 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민석이가 더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미가 안 가면 쓰나요. 개업 떡값은 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개업식 당일 아침, 저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파마를 하고 염색도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창피는 안 당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머리에서 파마약 냄새가 나는 동안에도 제 몸에서는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자꾸 킁킁거리며 냄새를 확인했어요. 미용사 아가씨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새 돈으로 바꿨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권 뭉치를 건네줄 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흰 봉투에 돈을 넣고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축개업 대박 나거라.
엄마가 맞춤법이 틀릴까봐 썼다 지웠다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선산 움막에는 제가 30년 넘게 김치를 묻어둔 장독대가 수백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3년 묵은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느끼한 소고기집에는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는 묵은지가 최고거든요. 민석이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저였으니까요. 움막에 도착해서 땅을 팠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갔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자 깊고 시큼한 발효의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냄새였어요. 이게 민석이가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약이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묵은지를 퍼서 비닐로 겹겹이 싸고 테이프로 감고 다시 고운 보자기로 감쌌어요. 국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게요. 저는 그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보자기에서 냄새가 날까봐 무릎 위에 꼭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코를 찡긋하더니 인상을 쓰며 자리를 옮기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서울까지 가는 2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남에 도착하니 세상이 달랐습니다. 휘황찬란한 유리 건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길거리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달렸어요.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들이 높은 구두를 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20년 된 촌스러운 정장에 낡은 보자기를 든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설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이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입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발레 파킹을 위해 줄지어 선 검은색 외제차들이 눈부셨어요.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유리창 너머로 민석이가 보였어요. 검은색 고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등에 업고 다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손에 든 보자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품속에 돈봉투도요. 그래도 왔으니 가야죠.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다리로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마자 덩치 큰 남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경호원인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오늘 프라이빗 행사라서 일반 손님은 안 됩니다. 저는 당황해서 보자기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사장 어머니예요. 최민석이 엄마.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정장, 손때 묻은 보자기, 구겨진 구두. 그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믿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민석이한테 전화해서 확인받으면 어쩌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는 게 들키면 민석이가 화낼 게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정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건물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다른 문이 있나 살펴봤어요. 골목 끝에 철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식자재 들어오는 뒷문인 것 같았어요. 마침 배달 트럭이 짐을 내리고 있어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도둑처럼요. 내가 왜 내 아들 가게에서 이러고 있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홀 쪽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안은 별천지였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은색 수저가 반짝였어요. 벽에는 소가 그려진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생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서 있던 시장 바닥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구석진 테이블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사돈 내외와 며느리 혜진이었어요. 사돈 어른은 지역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은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사돈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온몸이 명품으로 휘감겨 있었어요. 손에 든 핸드백만 해도 제가 1년 벌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나서면 민석이 체면 깎이겠구나.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카운터에 돈봉투만 살짝 두고 나가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조심조심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누군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던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딱 마주쳤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반가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나는 그냥 개업 축하금만 놓고 가려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석 씨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확 퍼졌어요. 달콤하고 비싼 냄새였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제 어깨가 혜진의 팔을 스쳤습니다. 작은 충격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가 흔들렸습니다. 매듭이 풀리면서 김치통이 기울었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 안 돼. 저는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붉은 묵은지가 쏟아지며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혜진의 흰색 구두가 김치 국물에 젖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했다던 그 명품 구두가요. 으악! 혜진의 비명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손님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하수구 터졌나? 아니, 뭐야? 음식 먹다가 이게 뭐야?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사돈 어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유, 냄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격이 떨어지게.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사돈 어른의 표정에는 혐오가 가득했어요. 사돈 어머니도 고개를 돌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닥만 보면서 김치를 주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김치 국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민석이가 주방 쪽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소동인가 보러 온 거였어요. 저를 보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실수했어. 도와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먼저 사돈 쪽을 봤습니다. 굽신거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무서웠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어요. 엄마, 고함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내가 오지 말랬잖아. 왜 와서 내 인생에 똥물을 튀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가, 이거 개업 축하금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 손이 날아왔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5만 원권 지폐들이 흩어졌어요. 새하얀 지폐들이 붉은 김치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 평생이 거기 젖어들고 있었어요. 이딴 거 필요 없어. 나가. 민석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치우고 갈게. 나라. 닥쳐. 저는 팔을 빼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손이 제 머리로 올라왔어요.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아들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이요. 내가 밤새 젖을 물리고 등에 업고 밥 먹이고 대학까지 보낸 그 아이가 지금 제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 위로 제 무릎이 쓸렸어요. 손님들 사이를 지나 유리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에도 자갈이 박혔어요. 스타킹이 찢어지고 살이 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건 아들의 눈빛이었어요. 경멸이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역겨워. 그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유리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문 너머로 민석이가 보였습니다. 사돈 어른께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달려와 바닥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퍼진 것처럼요. 제가 있던 자리를 소독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닥에 흩어진 돈이 보였습니다. 제 평생을 모은 2천만 원이 김치 국물에 젖어 있었어요.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고 휘청거렸어요. 누군가 팔을 잡아줬지만 뿌리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어요.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귀에는 이명이 울렸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버스에 타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속이 다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요. 창밖을 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요. 머리채 잡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손님들의 혐오스러운 표정,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찾아서 삭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최민석이는 오늘 죽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38년을 키운 아들이었어요. 제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손이 갈라지도록 김치를 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로얄 한우 앞 아스팔트 바닥에서 죽었어요. 저한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채 잡히던 순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던 순간,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게 끊임없이 재생됐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들어도 꿈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왔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고 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졌어요. 귀신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초등학교 상장, 책장 위에 놓인 대학 졸업사진, 옷장 깊숙이 넣어둔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내복. 그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상장, 사진, 옷까지,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연필, 중학교 때 받은 상패, 전부 모아서 마당으로 가져갔어요. 드럼통을 놓고 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성냥을 그었어요. 첫 번째는 꺼졌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두 번째 성냥에 불이 붙었어요. 종이 위로 던졌습니다. 불이 번졌어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기괴한 웃음이었죠. 내가 미쳤나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이 불에 타서 제가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엄마 윤정자라는 이름을 지우기로 했어요. 이제 저한테는 아들이 없으니까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38년의 모정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 좌판이랑 전셋집 내놓을게요. 권리금 필요 없으니까 제일 빨리 빠지는 조건으로요. 부동산 사장이 놀라서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골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조용히 눈을 감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테니까요. 이 세상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며칠을 굶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몇 걸음 걷다가 쉬기를 반복했어요.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바닥이 까져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산새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발만 보고 걸었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았던 흔적이었죠. 구석에 밧줄이 보였어요. 남편이 농사일에 쓰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되겠구나. 손이 떨렸어요. 그때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환청이었겠죠.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 땅은 절대 팔지 마. 당신 노후야.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밧줄을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거의 다 져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움막 주변에 수백 개의 장독대가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항아리 뚜껑들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30년 넘게 제가 김치를 담가서 묻어둔 것들이었죠. 어떤 건 1년, 어떤 건 3년, 어떤 건 5년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했구나 싶었어요. 무심코 가장 가까운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깊고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발효된 묵은지의 향기였어요. 저는 멍하니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속이 썩어가는데 너는 썩어서 향기가 되는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김치 한 조각을 손으로 찢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에 퍼졌어요. 죽고 싶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인간의 본능이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서글픈 마음으로 김치를 씹었어요. 그때 누군가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는 소리였어요. 누구지? 이 깊은 산속까지 올 사람이 있나? 저는 긴장해서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땀범벅이 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시장에서 단골이던 김 실장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식품 담당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정장 바지가 흑투성이었고 구두는 진흙에 절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김 실장이 헐떡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러섰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시장 사람들한테 수소문했어요. 선산이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김 실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을 굶은 초췌한 얼굴이 보였겠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아리 앞에 주저앉았어요. 김 실장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죽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이제 혼자예요. 김 실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위로의 말 같은 건 필요 없었거든요. 한참 뒤에 김 실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장독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김치요. 30년 넘게 담가서 묻어둔 거. 김 실장이 벌떡 일어나서 여기저기 항아리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1년 된 것, 3년 된 것, 5년 된 것. 하나씩 맛을 보더니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거 돈으로 환산 못할 보물이에요. 요즘 이런 전통 방식으로 숙성시킨 김치가 없어요. 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뿐이라고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보물이요? 그냥 김치인데. 아들놈은 이 냄새가 역겹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특히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오래 숙성시킨 묵은지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요. 백화점에서 이런 김치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김 실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김 실장이 차 트렁크에서 햇반을 가져왔습니다. 움막 안에서 버너로 데워서 밥 위에 묵은지를 얹어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랑 이거 세상에 내놓읍시다. 김 실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우러러보게 성공해야죠. 복수는 성공이 최고예요. 복수? 성공? 그 단어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죽어있던 제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분노였는지 오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움직였어요. 복수요? 네. 어머니를 버린 그 아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공해서 뉴스에 나오고 부자가 되고 세상이 알아주면 그때 그 아들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죽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복수하면서 살라고요.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놈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움막에 남기로 했습니다. 시장 좌판 판 돈이 3천만 원쯤 됐어요. 35년 동안 일군 가게였지만 권리금을 포기하고 헐값에 넘겼습니다. 전세금 뺀 돈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저는 그 돈을 김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이걸로 시작해보자. 김 실장이 돈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반드시 성공시켜 드릴게요. 믿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다기보다는 이제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도 잃었고 가게도 팔았고 집도 빼줬어요. 남은 건 이 몸뚱이와 수백 개의 장독대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산의 냉기를 맞으며 다시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예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예전과 똑같은 일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했던 일이었죠. 새벽잠을 설치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던 건 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복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머리채 잡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분노가 힘이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배추를 절였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복수의 씨앗을 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고통이 언젠가 그놈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복수의 맛은 묵은지처럼 오래 숙성시켜야 제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김 실장이 처음 가져온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백화점 바이어들이 다 거절했어요. 움막 마루에 앉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멍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김 실장이 서울 곳곳을 뛰어다녔거든요. 롯데, 현대, 신세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백화점들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전부 거절이었습니다. 왜요? 맛을 봤는데도 맛은 인정했어요. 다들 놀라더라고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라고. 근데 문제는 다른 거예요. 김 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위생시설 인증이 없대요. 해썹이라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백화점에 입점을 못한대요. 그리고 생산시설도 문제래요. 움막에서 담근 김치를 어떻게 팔겠냐고. 바이어가 콧방귀를 뀌더래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좌판 깔고 팔면 그만이었거든요. 맛만 좋으면 손님이 알아서 왔습니다.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었어요. 서류가 필요하고 인증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맛보다 종이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인증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시설 갖추고 인증 받으려면 최소 2억은 들어요. 2억. 제가 가진 5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복수고 뭐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다시 무기력해졌어요. 밥맛도 없고 김치 담글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냥 운막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봤어요. 새가 지저귀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역시 안 되는 거구나. 내 팔자가 그런 거구나.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살다가 시장 바닥에서 끝나는 팔자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복수는커녕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김 실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어요. 어머니,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이요? 직거래예요. 백화점 말고 고급 레스토랑에 직접 납품하는 거예요. 소량 납품은 해썹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식품위생법 어쩌고 하는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소규모 전통식품은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500kg 이하만 가능하고 직접 만든 전통 방식이어야 해요. 어머니 김치는 딱 맞아요.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어요. 쉽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레스토랑이 우리 김치를 사겠어요? 이름도 없는 할머니 김치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한 군데 섭외했어요. 내일 셰프가 직접 오신대요. 다음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요리사 복장인 것 같았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왔는데도 숨이 가빴어요. 도시 사람이 산길을 오르기가 쉽지 않았겠죠. 김 실장이 소개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청담동 한식당 총괄 셰프 박준호 씨예요. 미슐랭 별 받은 식당이에요. 미슐랭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대단한 곳인 것 같았어요. 김 실장 표정이 밝았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 묻은 고춧가루가 부끄러워서 등 뒤로 손을 감췄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뭘 대접해야 할지. 박 셰프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김치 좀 맛봐도 될까요? 저는 5년 묵은지 항아리로 안내했습니다. 땅을 파서 뚜껑을 열자 깊은 발효향이 퍼졌어요. 박 셰프가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이 움직였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집었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씹고
또 씹었어요.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경건한 표정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긴장해서 손을 비볐습니다. 땀이 났어요. 김 실장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셰프가 눈을 떴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맛이 없나? 거절당하는 건가? 또 실패인가? 어머니, 박 셰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진짜 김치예요. 제가 10년 동안 찾던 바로 그 맛이에요.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이 김치 납품해 주세요. 제발이요. 박 셰프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김 실장이 얼른 박 셰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셰프님, 일단 일어나세요. 얘기는 앉아서 하시죠. 운막 마루에 앉아서 박 셰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10년째 전통 한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발효 음식에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담가주시던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제대로 된 김치를 찾았지만 다 공장식이거나 맛이 얕았다고 했습니다. 조미료 맛이 나거나 발효가 덜 됐거나 깊이가 없었다고요. 이 김치는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세월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 손맛이 살아있어요. 제 요리에 이 김치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거예요. 손님들이 미쳐버릴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냥 평생 해온 대로 담근 김치일 뿐인데 이 사람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흥분하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김치 하나에 저렇게 감동하는 걸 처음 봤어요. 첫 납품은 일주일 뒤에 이뤄졌습니다. 5년 묵은지 20kg, 3년 묵은지 30kg.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항아리에서 김치를 꺼내 정성껏 포장했어요. 비닐에 싸고 냉동팩을 넣고 스티로폼 상자에 담았습니다. 상자마다 손글씨로 라벨을 붙였어요. 정전의 김치.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은 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실장이 차에 싣고 서울로 갔어요. 저는 산에 남아서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운막 앞 바위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생 빈 적 없는 기도를 했어요. 죽은 남편한테도 빌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3일 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난리예요. 무슨 난리요? 무슨 일 났어요? 김치가 상했어요? 아니요, 반대예요. 손님들이 김치가 뭐냐고 난리래요. 식당 오픈일에 최고 반응이래요. 예약이 한 달치가 꽉 찼대요. 박 셰프가 추가 주문 넣겠대요. 2배로.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68해를 살면서 처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청담동 미슐랭 식당의 비밀 김치.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다고 김 실장이 보여줬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사진과 글이 가득했습니다. 이 김치 맛 뭐지? 지금까지 먹은 김치 중 최고. 어디서 파는 건지 알고 싶다. 그런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김 실장의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프렌치 퓨전 식당,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곳들이었어요. 어머니, 주문이 밀려요. 감당이 안 돼요. 기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갔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온다는 건 내 김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 손맛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던 아들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이 냄새를 원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역겹다고 했던 그 냄새를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실장이 흥분해서 움막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방송국이요? 거기서 왜? 전통 발효 음식 특집 프로그램인데요. 어머니 김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대요. 68살 할머니가 산속에서 30년 넘게 김치를 담갔다는 스토리가 감동적이래요. 김 실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방송 타면 완전히 달라져요.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질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았지 방송 같은 건 꿈도 꿔본 적 없었습니다. 입이 짧아서 말도 잘 못하는데.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에 나가면 민석이가 볼지도 모른다. 그놈이 텔레비전에서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기가 버린 엄마가 성공하는 걸 보면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 생각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아, 잘 봐라. 내가 버린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내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봐라. 방송 촬영 날이 왔습니다. 카메라 3대가 움막 앞에 설치됐어요. 조명이 번쩍거리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색해서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시장 좌판 앞에만 서 있다가 이런 데 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만 하세요. PD라는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하라니 카메라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데 어떻게 평소처럼 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촬영은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배추 절이는 장면, 양념 버무리는 장면, 항아리에 담는 장면.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PD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스태프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촌스러운 할머니라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40해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배추를 들고 양념을 바르고 켜켜이 싸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PD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놀림이 예술이에요. 정말 장인이시네요. 장인. 그 말에 어깨가 펴졌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됐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PD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세요? 가족은 안 계세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아서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그 얘기를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김치가 좋아서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여기가 편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치가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복수하려고 여기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촬영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 PD가 항아리 수백 개가 묻힌 장독대를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손으로 담그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죽어라 일한 것뿐이에요. 그 아들이 나를 버렸지만요. 한 달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김 실장이 움막에 작은 텔레비전을 가져와서 같이 봤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을 때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주름투성이 얼굴, 갈라진 손, 낡은 옷. 그게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을 때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68살 윤정자 할머니. 35년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김치를 담가온 장인입니다. 산속 움막에서 홀로 수백 개의 항아리를 관리하며 세월을 김치에 담아냅니다. 장인.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평생 시장 아줌마 소리만 듣다가 장인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김 실장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주문 문의, 취재 요청, 협업 제안. 정신이 없었어요.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감동적이다. 진짜 장인이다. 저런 분이 계셔서 전통이 이어지는 거다. 그런 댓글들이 수천 개 달렸다고 했어요. 어머니, 대박 났어요. 주문이 폭주해요.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대요. 김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이름 석자 알려본 적 없는 시장 아줌마가 전국에 이름을 알리다니요.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 뒤 더 큰 소식이 왔어요.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들고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어머니, 대기업에서 정식 제안이 왔어요. 대기업이요? 무슨 대기업? 전국구 식품회사예요. 정잔의 김치를 우리 브랜드로 전국 유통하고 싶다고요.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전부요. 계약금으로 5억을 제시합니다. 5억.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모아도 그런 돈 구경 못했는데 계약금이 5억이라니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습니다. 김 실장이 흥분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이제 정말 부자 되는 거예요. 전국에 어머니 김치가 깔리는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쉽게 되는 게 맞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 있나? 뭔가 불안했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그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며칠 뒤 김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움막에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 실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소송을 걸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읽혔습니다. 한자가 섞인 법률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선산 토지 소유권 분쟁이에요. 아드님이 그 땅이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독점하고 있다고요. 자기도 상속 지분이 있으니 토지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넣었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저한테 남긴 땅이었어요.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당신 노후에 쓰라고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땅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이가 그걸 분쟁으로 끌고 간 거였습니다. 아버지 유언도 무시하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 사용이 금지될 수 있대요. 그러면 김치 생산을 못해요. 대기업 계약도 날아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놈이 방송을 본 거였어요. 자기가 버린 엄마가 성공하는 꼴을 못 본 거였습니다. 복수를 하려던 건 저였는데 오히려 그놈이 저한테 복수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가지면 뺏으려고 하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그게 그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놈이 감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군 걸 뺏으려고 자기 손으로 날 내쫓고 머리채 잡아서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치고 이제 와서 땅까지 뺏겠다고? 그놈이 사람이야, 짐승이야?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 해요. 대응을 해야죠. 변호사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법원 가고 변호사 쓰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대기업 계약 성금으로 충당하면 돼요. 아직 계약 파기 전이니까요. 일단 성금 일부만 받아서 변호사비로 쓰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 돈은 사업을 키우는 데 써야 했습니다. 시설 확장하고 직원 고용하고 전국 유통망 깔아야 했어요. 변호사비로 쓰면 다 날아갑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지면 땅을 뺏기고 땅을 뺏기면 김치를 못 담그고 그러면 사업도 끝이었어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그놈은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평생 피땀 흘린 것도 모자라 이제 땅까지 뺏으려고 하다니. 배추 절이느라 손이 터져도 허리가 휘어져도 그 돈으로 학원비 대고 대학 보냈는데 그게 죄였나요? 엄마가 시장 아줌마인 게 그렇게 창피했나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어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한 끝에 결심이 섰거든요. 울고만 있으면 뺏기는 거였어요. 쓰러지면 지는 거였습니다. 죽어도 안 뺏긴다.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폈어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만나러 가요. 싸울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포기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제가 좋은 변호사 알아볼게요. 승소 사례 많은 분으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땅에 묻혀 있었어요. 뚜껑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제 30년이 저기 묻혀 있었어요. 제 피와 땀과 눈물이 저기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 담그고 허리 끊어질 것 같아도 버티고 손톱 밑에 고춧가루 베어도 참았던 세월이요. 아들아, 이건 내 거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이건 내 거야. 내가 평생 바쳐서 만든 거야.
너한테 절대 안 줘. 내 아버지도 나한테 남긴 땅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어요. 이번엔 쓰러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죽어도 안 뺏기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거였어요. 그놈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안 할 거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줄 거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 띄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김 실장이 옆에서 제 팔을 잡아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살았지 이런 빌딩은 구경도 못했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름은 한정희.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승소율이 높다고 김 실장이 알아봤더라고요.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는 눈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다 봤습니다. 남편분 유언장이 있으시네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예요. 그 땅 절대 팔지 말고 내 노후에 쓰라고. 한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언장이 잡힐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공증을 받지 않았어요. 공증이요? 그게 뭔데요?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이 필요해요. 공증 없는 잡힐 유언장은 효력을 다툴 수 있거든요. 상대 측에서 위조라고 주장하면 필적 감정까지 가야 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증, 필적 감정, 효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기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상대 측이 질질 끌면 1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1년.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1년 동안 김치를 못 담그면 사업은 끝이었어요. 대기업 계약도 날아가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가처분은 어떻게 돼요? 토지 사용 금지 가처분이요.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급해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장 그 땅에서 영업을 못해요. 일주일 뒤에 신문 기일이 잡혀 있어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한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아드님이랑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보통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소송을 안 걸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머리채 잡히고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진 얘기를, 그 창피한 얘기를 낯선 사람한테 해야 하나?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변호사한테는 다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개업식장에서 쫓겨난 일, 김치가 쏟아진 일, 머리채가 잡힌 일.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한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거 폭행이에요.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요? 아들을요? 네. 머리채를 잡고 끌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친 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형사 고소가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고소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감옥에 보내는 건 차마 못했어요. 밤새 젖 물리고 아플 때 업고 병원 뛰어다니고 학교 보내려고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것만은요.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쓸 수 있어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내쫓은 뒤에 재산까지 뺏으려 한다. 이건 판사 심증에 큰 영향을 줘요. 폐륜이라는 인상을 주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일주일 뒤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높은 천장, 긴 복도, 검은 법복을 입은 사람들, 서류 뭉치를 든 변호사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재판이 진행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김 실장이 물을 건네줬지만 목이 막혀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갔을 때 민석이가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금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했어요. 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기 싫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민석이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피신청인 윤정자 씨는 남편 사망 후 상속 재산인 토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최민석 씨도 법정 상속인으로서 지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해당 토지에서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분쟁 해결 전까지 토지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신청인의 남편은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해당 토지를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인은 유언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석이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해당 유언장은 공증이 없습니다.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위조라니. 남편이 직접 쓴 유언장을 위조라고 하다니. 그때 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봉투였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건 사진들이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지? 한 변호사가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 식당에 있던 손님이 촬영한 거였습니다. 한 변호사가 수소문에서 찾아냈다고 했어요. 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 사진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폭행한 현장입니다. 올해 5월 17일 신청인의 식당 개업식에서 신청인은 친모인 피신청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와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이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청인은 친모를 폭행하고 내쫓은 뒤 이제 와서 재산까지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륜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신문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민석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에 기대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목에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석이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김 실장이 제 앞을 막아섰지만 저는 비켜서라고 손짓했습니다.
내 사진을 법정에 들이밀어 나를 페류나로 만들어 이게 엄마가 할 짓이야?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한 짓이잖아. 내가 만들었냐? 내가 한 짓을 세상이 안 거야. 지금 나한테 대들어? 민석이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손을 내렸어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이렇게 안 끝나. 민석이가 돌아서 갔습니다. 검은 정장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저게 내가 밤새전 물리고 등에 업고 다니던 아이인가? 열이 나면 밤새 머리맡에 앉아서 이마에 물수건 올려주던 아이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가요.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어머니, 이겼어요. 가처분 기각됐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긴 거였습니다. 땅을 지킨 거였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판사가 신청인의 패륜적 행위를 지적했대요. 친모를 폭행하고 재산까지 뺏으려 한 건 권리 남용이라고요. 사진과 영상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본안 소송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갈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따스한 빛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당신이 남긴 땅 지켰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어요. 본안 소송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장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요. 그리고 저한테도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대기업 계약을 다시 살려야 했습니다. 가처분 때문에 미뤄졌던 계약을 다시 추진해야 했어요. 방송 이후로 밀린 주문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레스토랑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 그놈이 뭘 해도 안 무너진다. 35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쓰러질 내가 아니었습니다. 가처분을 이긴 뒤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대기업 계약이 다시 살아났어요. 계약금 5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그런 숫자는 구경도 못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공손하게 대해줬어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더라고요. 정잔의 김치는 전국마트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포장지에 제 얼굴이 들어갔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그 사진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부끄러웠지만 김 실장이 그게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진짜 할머니가 담근 김치라는 느낌을 준다고요. 마트 진열대에 제 얼굴이 걸린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한참을 서서 쳐다봤어요. 이게 나인가? 정말 내 김치가 여기 있는 건가? 출시 첫 달에 10만 개가 팔렸습니다. 둘째 달에는 20만 개가 팔렸어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진짜 옛날 김치 맛이다. 할머니 손맛이 살아있다. 공장 김치랑 차원이 다르다. 그런 글들이 쏟아졌다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못해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김 실장이 읽어줬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50억을 넘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들어도 실감이 안 났어요. 50억이 얼마인지 감이 안 왔거든요. 김 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부자예요. 진짜 부자. 부자.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부자가 됐다니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본안 소송도 진행됐어요. 한 변호사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유 원장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해서 같은 사람이 쓴 거라고 확인됐어요. 민석이 측에서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원장의 효력을 인정했어요. 그 땅은 온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 한마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긴 거였어요. 완전히 이긴 거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지켰다는 안도감, 아들한테 이겼다는 통쾌함,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났다는 허탈함이 뒤섞였어요. 김 실장이 등을 토닥여줬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어머니, 아드님 식당이 문 닫았대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김치를 담그다가 멈춘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로얄 한우요. 폐업했대요. 손님이 뚝 끊겼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를 원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잘 됐다면서요. 미슐랭 별도 받았다면서요. 법원에서 폭행 사진이 공개된 뒤로 소문이 퍼졌대요. 친엄마 머리채 잡고 내던진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 그 얘기가 인터넷에 돌았대요. 사진이랑 영상이 퍼졌다고요. 손님들이 불매운동을 했다고요. 예약 취소가 줄줄이 들어왔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놈이 저한테 한 짓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 거였어요.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뿌린 대로 거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쾌재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왔어요. 아드님이 사채를 썼대요. 식당 살리려고. 근데 이자를 못 갚아서 집도 압류당했다고요. 김 실장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요? 이혼 소송 넣었대요. 위자료 청구도 했다고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요. 양육권은 며느리한테 갔대요. 아이, 손주였습니다.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손주. 사진으로만 본 아이였어요. 돌잔치에도 못 갔고 100일에도 못 갔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오면 창피하다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가 아비 없이 크게 생겼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주인데 얼굴도 못 보고 헤어지게 생겼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저녁에 움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급한 소리였어요. 누가 이 깊은 산까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인가? 아니면 배달 온 사람인가?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볼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졌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예전의 말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짓골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석이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엄마.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나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뭐가 잘못이야? 다 잘못했어. 개업식 때도 소송 걸었을 때도 다.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가게도 없고 집도 없고 마누라도 갔어. 애도 못 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불쌍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머리채 잡히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왜 왔어? 엄마 도와줘.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정장 바지가 진흙에 묻었습니다. 개업식 때 박 셰프가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감사의 무릎이었는데 지금은 구걸의 무릎이었습니다. 참담했어요. 돈 좀 빌려줘. 사채 갚아야 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안 그러면 나 죽어. 진짜 죽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속의 밤은 고요했어요.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 그놈이 원하는 건 결국 돈이었어요.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일어나.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돈은 안 줘. 너한테 줄 돈 없어.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은 내가 하고 싶었어. 개업식 때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머리채 잡아서 끌어낼 때,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칠 때, 그때 내가 제발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민석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나는 그래도 내 엄마야. 저는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놔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들고 나왔습니다. 민석이 앞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 받고 꺼져. 사채 갚기엔 모자라겠지만 당장 밥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월세방이라도 구해. 민석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오지 마. 다음에 오면 문 안 열어. 알아들었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민석이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산길을 내려가는 게 들렸어요. 저는 문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죽어도 못 잊는 게 피부치였습니다. 38년을 키웠어요. 밤새 전 물리고 열라면 없고 병원 뛰어다니고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김치 담갔어요.
그 세월을 어떻게 지워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의 정자가 아니니까요. 머리채 잡히고 끌려다니던 정자가 아니니까요. 이제는 내 힘으로 선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40해 넘게 해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손이 얼음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웠어요.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니까요. 이게 내가 지킨 것이니까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 것이니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들은 무너졌고 저는 이겼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살.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산봉우리를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잔의 김치는 전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프리미엄 김치가 됐어요. 매출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냥 김치를 담글 뿐이거든요. 예전과 똑같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고 40해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환경이었습니다. 운막 옆에 작은 공장이 들어섰어요. 50평짜리였습니다. 해썹 인증도 받았어요. 그 어렵다던 해썹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15명이 됐어요. 제가 양념 비율을 정하고 맛을 보고 직원들이 대량 생산을 해요. 하지만 5년 묵은지는 여전히 제가 직접 담급니다. 그건 기계가 못하거든요. 손맛이 들어가야 해요. 어느 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며느리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민석이 전처요. 이혼하고 친정으로 간 그 여자였어요. 뭐래요?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대요. 할머니 얼굴 한 번도 못 봤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 돌잔치에도 100일에도 못 간 그 아이를 이제야 볼 수 있다니요. 언제요? 이번 주 일요일이요. 괜찮으시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일요일 오후 운막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흰색 승용차였어요.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결혼하고 명절 때 몇 번 봤었죠. 그때마다 저를 피하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장 아줌마라서 창피했겠죠.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로 꺾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내렸어요. 4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동그란 눈에 볼이 통통했어요. 민석이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다. 아이가 달려왔어요. 저는 얼떨떨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준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내 손주였어요. 내 피가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안아보는데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운막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이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항아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재밌어 했어요. 저 민석 씨한테서 이혼했어요. 아시죠? 알아. 처음에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소송 때문에 민석 씨가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민석 씨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요. 사진도 봤어요. 머리채 잡고 끌어내는 거.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랑 살았다는 게, 애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네. 그것만은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가 쌓였어요. 근데 그게 결정타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결혼식 때도 그 뒤로도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 장사하는 게 창피했어요. 손 잡기도 싫었어요. 김치 냄새 밴다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 때문에 손주도 못 보셨잖아요. 돌잔치도 100일도 민석 씨가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제가 말렸어야 했어요. 근데 저도 속으로는 안 왔으면 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가늘고 예쁜 손이었어요. 됐어. 이제 됐어. 앞으로 자주 보면 되지. 지난 건 지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정말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것까지 뭐 있어. 준이 엄마잖아. 내 손주 엄마잖아.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미워했던 며느리인데 막상 보니까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고생한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민석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그 뒤로는 안 들었어. 일용직 하고 있대요. 공사장에서요. 술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슴이 아렸어요. 내 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니. 그래도 술을 끊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준이 보고 싶다고. 근데 안 만나줬어요. 아직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천천히 해. 해가 질 무렵 며느리와 준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준이 손에 김치 한 통을 쥐어줬어요.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준이가 차에 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김치 맛있어요. 다음에 또 담가주세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헤어질 때 울면 아이가 슬퍼하니까요. 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꼬리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서 마루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어디선가 새가 울었습니다. 손주를 안았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작고 따뜻했던 그 몸.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김치 맛있다고 웃던 그 얼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밧줄 들고 목 매달려고 했었죠. 대들보에 밧줄 걸고 발판 올라가고 목에 걸려고 했었어요. 그때 남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갔을 겁니다. 살아서 다행이었어요. 버텨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술도 끊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미운 놈인데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전 물리고 키운 아이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볼 날이 올까요? 그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머리채 잡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지던 그 충격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어요. 김치도 시간이 지나면 익듯이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죠. 3년, 5년, 10년. 언젠가는 그놈 얼굴을 봐도 덤덤해지는 날이 오겠죠.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혼자 담그는 시간이 좋았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손이 얼음물에 잠겼어요. 차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움이 김치 맛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게 내 인생이었어요. 김치를 담그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담갔어요. 복수하려고 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냥 담그고 싶어서 담갔어요. 이게 좋아서 담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빛이 산봉우리를 물들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서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좋았어요. 예전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역겹다고 하수구 냄새 같다고 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윤정자, 69살, 김치 담그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 윤정자.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김치는 썩는 게 아니라 익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맛이 깊어지죠. 처음에는 매콤하고 시큼하지만 묵을수록 감칠맛이 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썩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69회 묵은 인생, 이제야 제 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가 날아갔습니다. 저도 저 새처럼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손주도 봤어요. 준이라고 귀엽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수고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들을 위한 삶도 아니고 복수를 위한 삶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살. 69에 시작하는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도 오래 묵어야 제맛인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